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미친 법안이 하나가 나왔죠. H1 비자가 10만 달러라는 가격표가 붙었습니다. 자,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 1년에 10만 불이냐, 일회성이냐, 아니면 재신청할 때 또 해야 되냐, 지금 당장 비자를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하면서 발표 직후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요. 제가 미국에 있던 분들은 아실 텐데 빅테크는 막 급하게 공지 날리고 스타트업은 채용표를 접고 우리 이번에는 채용 안 합니다 선언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저희 본업 기업에서 그렇게 왔어요. 해외 나가는 거 금지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해외 당분간 1년간은 자제해 주세요라고 아예 대놓고 이메일이 왔어요. 참고로 진짜 그렇게 왔습니다. 심지어 이게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자, 24시간 동안 많이들 진짜 혼란이 어마어마했는데, 원래 맨 처음에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년 H1B 비자 소지자들은 10만 불씩 매년 내야 된다라고 법이 통과된다라고 여기 트럼프 쪽에서 원래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나중에 이야기가 많이 바뀌긴 했는데 많이들 혼란해 하시더라고요. 야, 매년 10만 불, 1억 4천을 매년 내야 되는데 저거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제가 알기로 미국 내에서 상위 5%거든요. 상위 5%만 낼 수 있는 금액을, 심지어 세금을 떼고 나면 저거만큼 내지도 못할 텐데 10만 불을 벌려면은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약 연봉을 한 16만에서 17만 불을 벌어야지, 거의 한 3억 정도? 2억 5천 정도를 벌어야지 10만 불이라는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금액도 있겠죠. 만약에 회사에서 내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내 연봉이 40만 불에서 30만 불이 아니라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맨 처음에 매년 10만 불.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다행히 일회성으로 정정이 되신다. 자, 근데 핵심은 여기서부터예요. 자, 이제는 10만 불을 낸다라는 게, 인재는 인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 인재를 고르는데 능력 기반에서 지불 능력 기반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25년 9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특정 비이민 노동국 입국 제한 포고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9월 21일 갑자기 0시 1분 동부시간 기준으로 발효가 됐고, 유효 기간은 12개월입니다. 법적 근거는 INA 212조, 즉 대통령이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 썼었어? 옛날에 한국 같은 경우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하는데 썼던 법안이랑 비슷한 종류의 법안을 대통령이, 아니 나는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특정인이라고 할 건데 모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입국을 제한하겠어. 자, 모든 미국에 있는 H1B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10만 불을 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유승준 한 명한테 썼던 정책을 미국의 트럼프는 모든 외국인한테 적용을 해버린 거죠.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딱 적용 범위를 일단 정리를 해 드릴게요. 해외에 있는 사람이 H1B로 미국에 처음 들어오려는 신규 청원, 바로 이 사람이 일회성 10만 달러가 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지금 당장 내가 H1B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고용주를 변경하거나 신분을 변경하거나 비자를 연장하거나 유효 비자로 재입국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럴 때는 다행히도 10만 불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정부에서도 간보다가 말을 좀 바꾼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바로 일회성, 신규 입국, 국익에 대한 예외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비자에 대해서 10만 불을 내야 된다는 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짜 얼마만큼의 비용 상승일까요? 원래도 사실 비자를 신청하는데 비용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등록에 215달러, I-129에 780달러, 이번에 1500달러, 사기 방지 500달러, H1B 의존 고용주에 4000달러, 망명 프로그램 600달러 하면은
사실 뭐 한 5천에서 한 6천, 7천 달러 정도가 원래 내가 H1B 비자를 신청하는데 사실 대부분 회사에서 내주는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만 달러가 추가로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저거 다 포함해서 10만 달러인가요?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H1B 의존 고용주 망명 프로그램 사기 방지 이 모든 거 플러스 알파에 10만 불이 더해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한 건에 10만 7천 달러, 중소기업은 약 10만 2천 달러 수준으로 점프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이제 H1B 입국 톨게이트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내가 저 금액을 낸다 치면 연봉이 30만 불이 아닌 사람은 사실 저걸 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처음 발표가 되는 날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처럼 들리는 발언을 했었고 저도 이메일을 받았어요. 진짜 기업들이 모든 직원들한테 LG에 있는 친구도 야 일단 귀국해라는 긴급공지를 저랑 같은 시간에 받았습니다. 시장도 얼어붙었고 제 친구들도 모두 이 이메일을 21일 되기 전에 받았어요. 모든 직원들한테 돌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백악관이 다음날 바로 일회성 신규만으로 정정을 했습니다.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전략이었을까요? 사실 정치에서는 불확실성 자체만으로도 이게 억제 효과가 납니다. 이게 지금 당장 혹시라도 내가 지금 기른 직원이 못 들어올 수 있다. 한국으로 쫓겨날 수 있다. 10만 불을 내야 된다. 내가 앞으로 직원들을 고용하는데 앞으로 10만 불씩 더 내야 된다라는 공포만으로도 신규 채용을 멈추게 만듭니다. 지금 중소기업들이 신규 채용이 해외 비자 직원들 기준으로 진짜 50% 미만으로 꺾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행정부의 명분은 분명하긴 합니다. 뭐 당연히 여기에서도 명분이 있겠죠. IT의 아웃소싱 남용을 막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인이랑 거의 인도인이 거의 IT 기업들의 신규 일자리를 대부분 차지하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타파하고자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연봉 3, 40만 불씩 받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톨비를 세게 박아서 초급 직무 채용 한마디로 약간 엔트리 레벨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는 애들의 경제성을 박살내겠다라는 거죠. 이게 일단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특히 이번 해부터 다음 해까지 졸업하는 사람들은 진짜 헬게이트가 열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그럼 행정부의 얘기가 이거 미국 사람들 보호한다라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현실이 달라요. 제가 조사를 하다가 깨달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기업들이 미국에서만 일을 합니까? 아마존에서 여러분들 그 채팅할 때 그거 응대하는 사람 AI도 있지만 사람들도 있잖아요. 삼성에서 여러분들 내 제품 환불하고 싶어요 하면은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합니까? 어디서 일하죠? 콜센터는 인도에서 일하고 요즘 리모트 워크가 너무나도 잘 돼 있는 상황인데 왜 굳이 미국 내에서 채용을 하겠어요? 오프쇼어, 원격, 위성허브, 리모트 워크, R&D 팀도 미국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이야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일을 만들려고 하지만 R&D 팀만 따지면 내가 미국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팀은 어차피 관세랑 상관이 없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빅테크 기업이야. 내가 멀티내셔널 뭐 여러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R&D 팀을 미국 내에서 운용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토론토, 벵갈루, 런던으로 옮기면 직원 한 명당 10만 달러를 피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터져요. 바로 역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연봉 50만 달러 AI 연구원은 빅테크에게 10만 달러는 20% 추가 비용. 요거 낼 수 있지. 내 50만 달러 연봉 주는데, 그거 이 친구가 연봉 40만 달러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20%만 추가 내야 되지만, 지방병원의 연봉 15만 달러 이사, 뭐 사실 15만 달러보다 더 높겠지만, 대학교에서 여러분들 포스트 닥터 대부분 인도 애들, 한국 사람들이 이공계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걔네들 근데 연봉을 진짜 개적게 받아요. 진짜 연봉이 7만 달러, 8만 달러 수준입니다. 사실 여기 닥터주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연봉 7만, 8만 받는 친구들한테 비자 10만 달러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충격지수가 67%, 143%예요. 내가 앞으로 이 친구 대학교에서
외국인 한 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원래 주던 거에 70%, 140% 내는 건 빅테크의 20% 추가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리는 부분입니다. 먼저 흔들리는 건 빅테크가 아니에요. 빅테크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이공계의 스타트업, 대학교의 포스트닥터, 병원, 간호사, 의사들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라는 구호와는 다르게 이제는 미국에 있던 팀들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게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관세를 포함하도 싸기 때문에 이 팀 단위의 해외 이전이 빨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팀이 해외에 가면은 거기 해외에서 고용하면 끝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서 역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팀에는 미국인 일자리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R&D 팀, 내가 여기에서 뭐 리서치하는 뭐 연구팀을 운영을 했었는데 여기엔 미국인 팀, 한국인 팀, 인도 팀이 원래는 섞여 있었다면 이제 한 명당 10만 달러 어떻게 되냐, 143% 어떻게 되냐 되기 때문에 이 팀을 차라리 캐나다로 옮겨가지고 운영하면 관세도 상관없기 때문에 여기로 아예 팀을 옮기게 되면 미국인들은 반대로 고용이 안 되는 역설적인 상황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이민 정책의 진짜 말도 안 되는 틈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자,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은 법적 쟁점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말했지만 212F 입국 제한 권한은 원래 특정인한테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야, 너 푸틴 대통령 너 미국 들어오지 마! 이렇게 쓰는 게 입국 제한 권한인데 그거를 전 세계 외국인들 대상으로 입국 제한을 쓸 수 있느냐, 그걸 대상으로 징벌적 수수료까지 부과할 수 있느냐는 사실 원래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입법권은 어떤 수수료에 대한 부과는 원래 어디의 권한입니까? 원래 의회의 권한이에요. 세입, 과세의 성격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뭐 민주당 쪽에서, 빅테크 쪽에서, 어쨌든 트럼프를 견제하는 세력 쪽에서 100% 소송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국익이 예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국익에 대한 예외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있는 학위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국익에 대한 예외에 첨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범위는 넓지만 내가 지금 만약에 MIT를 졸업하더라도 내가 있는 이공계가 국익 예외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실 아직까지는 절차와 기준이 너무나도 불명확해요. 그때까지는 특혜에 대한 시비와 트럼프한테 잘 보이는 사람만 준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들을 수 있는 비판과 예측 불가능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가 쌓여야지 가이드가 구체화될 텐데 그때까지는 결국 정책은 바람, 기업은 돈, 우리도 돈! 결국 바람을 잘 타는 쪽이 사는 게 이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먼저 빅테크와 금융 쪽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볼 부분들이 좀 생깁니다. 앞으로는 빅테크와 금융, 단기적으로는 해외 출장에 대한 자제.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나왔다. 제가 다니는 쪽도 사실 S&P 500에 속하는 기업인데 내부 공지로 리스크를 관리를 합니다. 야, 외국으로 지금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하지만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프쇼어, 결국 해외에서 R&D 자리를 더 밀 수 있고 미국 내 고급 일자리에 대한 질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요것보다도 훨씬 더 충격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10만 달러의 초기 고정비는 세용 자체를 불능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스타트업하는 기업이 어떻게 채용 자체를 진행을 하겠습니까? 내가 당장 10만 달러를 이용하는 건 스타트업에게는 전반적으로 충격적이에요. 한정된 투자금에서 비자, 톨비, 제품 출시를 놓고 고르면 대부분 어쨌건 인건비보다는 제품을 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대학과 연구병원은 인재 파이프라인이 휘청입니다. 포닥과 전임교원 채용이 막히면 연구력 하방이 바로 눈앞에 옵니다. 의료 취약 지역은 국제의사 존재도가 높고 여기에다가 메디케어도 깎은 상황에서 예외가 느슨하지 않으면 예외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국제 학생들의 출입, 유학산업, 여기에다가 여행까지 다 같이 충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졸업에서 H1B 정착으로의 영주권까지의 경로의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당연히 미국으로 와서 대학교를 다니는 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미국으로 여행 오는 거에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비행기를 쓰는 이용자 수가 감소합니다. 미국의 수요가 떨어집니다. 이는 몇 년 뒤에 혁신 역량의 약화와 미국의 여행 산업의 약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인도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항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H1B 수혜의 다수의 파트너를 차지하는 만큼 파장이 진짜 큽니다. 지금 인도는 사실 H1B 받으려면 거의 8년에서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인도에서 H1B를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인데 그거에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결국 인도와의 관계가 안 그래도 지금 끝장나가는 상황에서 인도 쪽에서 지금 나 중국하고 화해했어. 미국 너 내 눈치 봐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H1B에 많이 들어가 있는 국가한테 너 10만 불씩 내라고 한다? 당연히 외교, 경제, 파트너십에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H1B는 한국인이 미국에 정착으로 넘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달인데 여러분들 유튜브 뉴스 보면 진짜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톨비는 사실 그 다리를 사실상 끊는 것과 똑같습니다. 경로 의존성을 보자면 한국인의 진짜 전형적인 미국의 정착 경로는 유학을 와서 OPT를 받고 H1B를 따고 영주권으로 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이 표준 루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루트를 사실상 정면으로 막는 거예요. 고용주 풀의 구조를 보면 대부분 한국인들의 취업의 상단수가 중견, 소형, 중소고용주, 연구기관, 의료기관에 의존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빅테크보다는 중소기업에 몰려있는데 근데 이들 고용주가 10만 달러를 내야 된다면 초기 고정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는 채용 포기로 나올 거고 사실상 연봉 50만 달러 연구직을 뽑는 대기업의 10만 달러는 초기 20%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받는 연봉 7만에서 15만 달러 뭐 포닥 초임 엔지니어, 주니어 분석과 의료 인력은 한국인들이 들어가는 대부분들의 섹터는 보통 연봉이 7만에서 15만 달러라서 1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사실상 한국인 유학생에게 가장 직격탄을 맞는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번 톨비에 대해서 미국 밖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청원에 붙는다. 이번 수수료는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붙는 건데 즉 F1으로 미국 내 체류 변경으로 앞으로는 H1B를 밟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게 되는 케이스는 앞으로 그간 내가 미국에서 유지해왔던 학업 경력에 투자해온 매몰 비용이 한 번에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결국 한국인 창업자가 예전부터 진행해왔던 초기 맥심 인재 한두 명을 H1B로 묶어서 팀을 띄우고 그 기업을 키워서 한국인들이 으쌰으쌰 했던 시나리오는 대부분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한국인들에게,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아주 커다란 타격이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부터가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던 부분들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4개 정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H1B로 미국에 있고 해외 출장을 하고 미국에 재입국해야 되는데 10만 달러 내야 되나요? 네, 안 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신 정정이 나왔고 기존 보유자 재입국에는 비적용이고 여행 일정과 그래도 서류는 앞으로 이 말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보수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규 채용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이번에 월가에서 저를 채용해줬어요. 근데 말이에요. 제가 해외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답은 적용 대상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지금 내가 해외 체류에 있는데 미국에 스카우트 당했다. 이제 10만 달러가 무조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HR에서 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용주라면 국익 예외 패키지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해외에 있는 피고용자라면 국익 예외 패키지를 준비하는 변호사에게 연가를 얼거나 고용주라면 해외 허브를 열든 원격 하이브리드로 우회하든 새롭게 방법을 따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대학, 병원, 비영리라면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면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답은 카테고리가 면제에 대한 명시가 따로 없어요. 아직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얘기하는 게 구제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미국의 인력난 데이터 연구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온다면 내가 특출난 걸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간 연장은 참고로 포함이 안 됩니다. 기간 연장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환불과 회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은 후속 가이드를 대기하시고 회사 내부 원칙은 먼저 세우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H1B를 새롭게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만약에 내 고용주 입장이라면 내가 H1B를 누구를 스폰서를 해줘야 된다면 내가 회사를 부담하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룰을 정해놓고 만약에 이 사람이 퇴사를 한다면 내가 이 10만 불을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이 명확한 룰을 계약서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쓰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고용주분들도 좀 많은데 고용주분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룰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앞으로 3년간 우리 회사에서 일해줘야 된다. 3년도 10만 불이 사실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년, 10년으로 아마 룰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퇴사 시에는 10만 불 반환이라는 룰을 아마 무조건 넣으셔야 될 겁니다.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미국에 사신 분들이 덜어 있으니까 가장 실행 체크리스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용주는 즉시 파이프라인 인벤토리부터 확인을 하세요. 미국 밖에서 신규 후보, 출장, 재입국 캘린더 이 모든 것들을 외부 FAQ와 공지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으시고 법무 측면에서는 일단 내가 H1B를 뽑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보군에 대해서 변호사를 따로 고용을 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세요. 증빙 세트를 만들어 놓고 이게 통하냐 안 통하냐를 만들어 놓으시고 프로젝트 중요도, 대체 불가 인력, 이 사람을 갖고 온 미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동시에 소송 상황이나 정부 가이드 업데이트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되고 전략 측면에서는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캐나다로 보내면 돼요. 내 팀을 캐나다로 R&D 팀으로 보내면 어쨌건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인프라를 정비하시고 오퍼 구조에서 비자 리스크 분담을 앞으로 재설계를 해야 될 거고 지원자와 유학생은 선택이 분명하죠. 미국에 고수할 거라면 앞으로 내가 있는 분야가 사람들이 유망한 분야인가? 내가 사람을 살리는 분야인가? 미국인들을 살리는 분야인가? 이 예외 가능 분야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고용주에 집중하시고 그 고용주가 과연 10만 불을 내줄 수 있는 회사인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라면 변호사로부터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미국보다는 단기간 올해는 아마 캐나다, 영국, 독일 같은 대안 경로를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정리를 하자면 이번 조치는 일단은 일회성 10만 달러, 신규 입국 항정, 국익 예외는 재량입니다. 겉으로는 남용 차단 미국인 보호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마 역진적 충격이 스타트업, 대학, 병원에 먼저 꼽힐 거고 기업은 아마 해외로 이제는 다른 국가로 흐름에 대한 유인이 커질 겁니다. 결국 정책은 바람이고 우리는 도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외를 따낼 설계를 하느냐, 지도를 바꾸느냐, 내가 사는 곳을 바꾸느냐 지금 아마 결정해야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디테일하게 다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